지난 영상에서는 드라마 참교육 속 진상학부모 문제를 통해 학부모 민원이 어디서부터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사가 반복적인 전화, 문자, 협박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압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악성 민원을 겪은 교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교권보호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 교사는 그냥 다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도 사실 적용될 만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담의 원칙들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외의 상담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목적 일시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그리고 근무 시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폭언, 협박, 폭행 등 이런 사유가 상담 중에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응대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반복적인 연락을 해오시거나 모욕적이거나 협박의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까지 선생님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시면 학교의 공식적인 민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응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로 즉답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한다면 민원처리법상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들어오는 내용이 이거 내가 선생님 개인이 처리할 수 없겠는걸?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문서로 요지를 작성을 해서서 학교로 접수를 해달라. 그럼 이제 학교에 공식적인 답변이 나갈 거다.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좋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이 제일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유해 사안은 일상적으로 접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당하신 민원이 부당한 민원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선생님께 도움을 주지 소위 말하는 악성 학부모님의 편을 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한다 이런 유에 대해서도 또 만약에 학부모님의 민원이 오히려 악성 민원에 가깝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잘못을 기사로 쓸까요? 아니면 학부모님의 행태를 기사로 쓸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교육청에 민원 제기한다, 언론에 제보한다 이런 유의 소위 협박성 발언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학대에 관한 고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의연하게 대처한다. 고소나 이런 방법이 고소하는 사람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시간을 쓰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비용도 들고 이런 문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은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보다 학교를 압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오는 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말에 압박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더 신나가지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여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럼 고소를 진행을 하시면 저희도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 대응하도록 할게요 라고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이 더 심한 민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요. 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부장님 아니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런 관리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게 적자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교직 세계에서는 적자생존이 적어야 생존한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학생을 상담을 하고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했을 때 이건 다 말로 진행되다 보니까 휘발돼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사항 뒷면에 누가기록이라고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그냥 내가 그날 있었던 학생에 대한 상담 내용,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담 내용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나마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재를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민원이나 나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는 기존에 학생을 상담을 하고 학부모님을 상담하고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누가 기록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저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는 뼈아픈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들은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더 나아가서는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규정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생에 대한 조치들은 학생이 한 교육활동 침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지속적인지, 얼마나 고의적인지, 반성의 태도는 어떤지 점수로 책정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따른 조치가 나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학, 퇴학 이런 조치들까지 가능하니 실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조치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학부모님은 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학부모님 특별교육 들으세요.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강제할 수도 없거든요.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특별교육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특별교육을 안 들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태료라는 거는 벌금이나 이런 형사처벌이랑 다르거든요. 형식적인 처리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부모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교육당국에서 이걸 고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소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님에 대한 조치도 있지만 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피해 선생님한테 주어지는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전보 기간이 아직 안 됐지만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비정기 전보, 이런 행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조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는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치료비, 위자료 이런 거를 받고 싶다, 이런 소송으로 나아갈 때 특히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학부모 민원이 선을 넘으면 실제로 고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지난 시간에 학부모님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선을 넘으면 교권 침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교권 침해를 넘어서 이제 협박이라는 범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방법이 민원에 쓰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협박이나 강요 이런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별개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야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신분이 공무원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가족도 있으시고 학교에서의 일도 바쁘시다 보니까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도 결국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이렇게 법적인 조치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학생의 선생님인 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엮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심적으로도 내 제자의 부모한테 어떤 조치를 한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교사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악성 민원을 당했을 때 대응 순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도움을 구하라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 통화, 면담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내가 따로 적어두거나 기록을 해둔다. 세 번째로는 내가 당한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 혼자서 버티시고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학교 그리고 교육 당국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을 유도한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런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의 문제가 선생님 개인의 인내, 선생님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민원이라는 거는 절차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현재 교권보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잘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